돈은 어딨어? 코드 내놔! 당장! 사람들은 말하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인생이 핀다고. 저 역시 그 말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믿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유한 집안, 아버지께서 일군 금융그룹의 재무이사 자리, 그리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남편까지. 제 삶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린 거죠. 파산 직전에 금융그룹을 회생시킨 냉철한 금융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가 공들여 만든 완벽한 연극 무대는 그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커튼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될 겁니다. 이 뒤틀린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 올해 34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완벽했던 인생이 어떻게 완벽한 거짓말로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에는 예고 없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 젖은 흙냄새가 섞여들었죠. 저는 고급 주택의 현관 계단에 서서 남편 강민준의 넥타이를 직접 매주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커다란 손으로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번 부산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 일주일 정도.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랑 우리 하은이 잘 부탁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저는 안도감에 휩싸여 미소 지었습니다. 든든한 남편의 보호를 받는 아내의 행복한 미소였죠. 민주는 언제나 세심해서 가끔은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곁에서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한 온화한 인상의 시어머니는 위험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분이셨죠.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오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야무진데 나랑 하은이 잘 돌볼 테니 아무 걱정 마라. 누가 이 모습을 봤다면 분명 부러워했을 겁니다. 사랑과 질서가 넘치는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민준이 차에 타는 것까지 배웅하고 육중한 철제 대문 너머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원목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7살배기 딸 하은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속이 깊던 아이였죠. 아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토라졌을 때의 울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울음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와 마음을 찢는 듯한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아, 왜 그래? 엄마 여기 있잖아. 어디 아픈 거야? 시어머니께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오셨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려 손을 뻗었지만 하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아이는 제품에 파고들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도망쳐요. 빨리 도망쳐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은아? 왜 도망을 가? 아빠는 방금 회사에 가셨는데. 하은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에는 7살 아이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동화책 가지러 아빠 엄마 방에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자기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과거의 비밀은 영원히 묻어야죠. 그 자식은 처리했고 이제 저 여자 차례예요. 이번에 창고에 있는 다이아몬드만 빼돌리면 흔적도 없이 그 여자를 제거할 겁니다. 라고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다이아몬드 창고 제거한다.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집에서 저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가 늘 존경해 맞이 않던 매일 밤 불경을 외우시던 그분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늘 온화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하은이의 말을 틀어막으려는 듯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아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얘가 또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마른 손을 뻗었습니다. 자, 우리 착한 하은이 이리와 할머니한테 안기자. 엄마 출근하셔야지 늦으시겠다. 하은이는 더욱 세게 저를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할머니한테 안 갈 거야.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아빠가 할머니는 자기 친엄마도 아니라고 했어. 두 사람이 우리 집을 속이려고 연기하는 거래? 엄마, 도망쳐요. 저 사람들이 예전 그 낡은 사진 속 여자처럼 엄마를 해칠 거예요. 그 순간 제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사진? 어떤 여자? 제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뒤엉켰습니다. 재무통제 전문가인 저는 건조하지만 언제나 논리적인 숫자들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논리가 제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곁을 지키던 남편부터 모범적인 시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잔혹한 음모를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딸아이를 꼭 껴안고 제 가슴에 맞닿은 아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존경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금이 간 석고상처럼 굳은 표정의 낯선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하은이가 하는 말, 이게 다 무슨 뜻이죠? 제 목소리는 깨달음의 냉정함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거두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반쯤 비웃는 듯한 미소는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고작 어린애 말을 믿는다는 거냐? 수연아? 민준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이 다 아는데 소란 피우지 말고 난 이만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머리가 아파서. 그녀는 등을 돌렸고 대리석 바닥 위로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건조하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빛에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셌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이 집에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로 제 평화로운 삶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약속해.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8년간의 숫자와 사건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그는 우리 집안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바로 그 시점에 제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맥을 동원해 아버지의 회사를 일으켜 세웠죠. 그는 결코 노골적으로 지위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헌신적인 사위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왜 제가 온 가족 건강검진을 제안할 때마다 그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핑계로 교묘하게 피했을까요? 왜? 단 한 번도 저를 자신의 진짜 고향에 데려간 적 없이 늘 지방 어딘가에 급하게 빌린 듯한 집들만 보여줬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잔인한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적을 품에 안고 키운 걸까요? 제 온순함과 인내가 그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회를 만들어준 걸까요? 저는 하은이를 안고 방으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장부를 확인하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가락이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내부 조회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의심하는데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던 시스템이었죠. 저는 정체불명의 자금 흐름과 이름 없는 투자 펀드로 흘러 들어가는 의문의 리베이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은이가 말한 낡은 사진 속 여자. 저는 민준이 늘 중요한 기술 서류가 들어있다고 말하던 서재 구석의 금고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작별의 키스를 나눈 남자가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시어머니와 모자 관계를 연기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모자 관계가 아니라면 대체 무슨 사이일까요? 명품에 둘러싸여 살아온 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본능, 그리고 재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야 한다고, 적은 바로 이 집 안에 있고 제 남편이라는 악마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빗물로 흐릿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하은이의 말처럼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제 집이고 제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니까요. 저는 그들의 가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내 그 점자는 얼굴 뒤에 얼마나 흉측한 악마가 숨어 있는지 똑똑히 확인할 겁니다. 침실문이 닫히고 잠금새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는 그동안의 거짓된 평화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가냘픈 어깨는 여전히 가쁜 숨을 따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계속해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출정의 북소리 같았죠? 저는 7살밖에 안 된 딸아이의 눈에 드리워진 진실의 그림자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은아, 엄마 봐. 지금은 우리 둘뿐이야. 어젯밤에 보고 들은 걸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붉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꽉 쥔 채 바람 소리처럼 가늘지만 납덩이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어젯밤에 아빠가 새로 사주신 동화책을 찾으려고 잠이 안 왔어요. 아빠 서재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아빠가 베란다에서 계셨는데 밖은 아주 어두웠어요. 불도 켜지 않고요.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한테 말할 때랑 전혀 달랐어요. 아빠는 상대방을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늙은 여자는 이제 곧 죽을 몸이니 착한 엄마 연기나 며칠 더 하라고 해요. 나도 당신도 이 지긋지긋한 모자노름은 이제 질렸으니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늙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전화기 너머의 여자가 민준의 진짜 엄마라면 지금 아래층에 있는 제가 8년 동안 어머님이라고 불러온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은이는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한테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 자식은 처리해서 이제 방해꾼은 없다고요. 이제 엄마만 남았대요. 아빠가 이번에 창고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으면 마치 아빠가 금고에 숨겨둔 사진 속 여자처럼 사고로 위장할 거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사진을 꺼내보는데 너무 무섭게 웃었어요. 그 여자는 엄마랑 조금 닮았는데 아주 슬퍼 보였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제 가슴에 맞닿은 아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끔찍한 사실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편, 강민준.
늘 모범적이고 아내와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척했던 그 남자는 사실 사람의 가면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자산인 다이아몬드 창고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그 후에는 입막음을 위해 저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재무 전문가의 논리가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민준과 저 시어머니가 친모자 관계가 아니라면 그들은 공범, 즉 전문 사기단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몇 년 전부터 목표로 삼았던 거죠. 민준이 처음 나타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투자 사기로 아버님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구세주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머나먼 시골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과 인맥을 동원해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가면이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민준의 고향에 가보자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거나 시골집이 수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막았을까요? 왜 우리 결혼 사진을 거실에 많이 걸지 말라고 풍수에 좋지 않다며 신신당부했을까요? 그건 풍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지로 참으며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그 사진을 어디에 두셨는지 알아? 아이는 침실과 작은 통로로 연결된 민준의 서재 구석, 벽 속에 숨겨진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안에요, 엄마. 파란색 서류 뭉치들 뒤에 작은 비밀 공간이 있어요. 아빠가 아주 긴 비밀번호로 여는 걸 봤어요. 저는 고요한 서재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이제 겨우 2시간이 지났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는 국제 주얼리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떠났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하은이에게 방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할머니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8년간 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단 한 번도 함부로 뒤져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익숙한 남성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냄새는 안정감 대신 역겨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고 비밀번호가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심 많은 그가 그렇게 단순하게 설정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비밀, 그 자식은 처리했다. 그 말들이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익숙한 슬리퍼 끄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문틈으로 스며드는 냉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안에 있니? 하은이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내가 너희 먹으라고 호박죽 좀 끓였는데 문 좀 열어주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귀에는 그 속에 숨겨진 탐색과 가면 뒤의 날카로움이 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네, 어머님. 하은이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막 재우려던 참이에요. 죽은 그냥 식탁 위에 놔주세요. 이따 제가 나가서 먹을게요. 저도 머리가 좀 아파서 눕고 싶네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문에 귀를 대고 저와 아이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슬리퍼 소리가 다시 울리며 계단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흥건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민준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후 저를 제거할 계획이라면 그의 다음 목표는 바로 창고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다음 주 전시회를 위해 내일 보안 창고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사진 속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남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재무이사로서 저는 회사 설립 초기에 인사 기록이 저장된 일부 보안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부칭되는 동안 책상 다리 밑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민준이 아침에 서둘러 짐을 챙기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서울 외곽 지역인 구로구의 주소와 함께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 민준이 왜 김 사장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고 하필 구로구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절에 자주 가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가족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주는 멀리서 온 대단한 선생님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도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이 번쩍이며 제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배웠던 비밀 검색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그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과거 민준을 회사에 추천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서와 재산증명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너무나 정교해서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아버님조차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준의 보증을 서준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잠적했던 아버님의 옛 동업자였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속에 민준이 놓고 간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뜬 새로운 메시지는 저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약, 효과가 나타나고 있겠지? 오늘 밤 한 번만 더 먹이면 그 여자는 영원히 조용해질 거야. 늙은 여자가 일 그르치게 두지 마. 약.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준이 업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직접 타주던 꿀물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하은이를 달래느라 바빠서 저는 그 꿀물을 몰래 베란다 화분에 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만약 오늘 밤 제가 영원히 조용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슨 짓을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민주는 약속대로 공항에 간 것이 아니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거대한 저택은 순식간에 탈출구 없는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꼼짝 않고 앉아 민준의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 머리 위를 맴도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약, 효과가 나타나고 있겠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뇌를 찔러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다정함, 매일 밤의 따뜻한 꿀물이 사실은 제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이었다니. 저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를 지킬 수 없게 되겠죠. 저는 금융 전문가의 냉철한 머리로 모든 것을 다시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완벽한 연극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민주는 적절한 시점에 나타났고 시어머니는 모범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라는 그림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의 금융그룹 심장부로 한 걸음씩 파고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3년 전 민준이 제게 운송 및 물류 부문을 맡게 해달라고 제안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핵심 부서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었죠. 아버님은 사위를 믿고 그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물류 부문 재무 보고서에는 늘 작은 오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믿은 나머지 그것들을 간과하거나 그를 위해 합리화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바로 닦아냈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 구로구라고 적힌 종이 조각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노트북으로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그곳은 구로구의 외진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창고 지역이었습니다. 치안이 매우 복잡한 곳이었죠. 왜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곳에 있단 말입니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방금 김포공항 도착했어. 서울은 꽤 쌀쌀하네. 당신이랑 하은이는 어때? 하은, 이 울음 그쳤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늘 그랬듯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하은이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또 한 번 이 감정에 덫에 빠졌을 겁니다. 나랑 하은이 괜찮아. 하은이는 지금 자고 있어. 출장 가서 건강 잘 챙기고 일 끝나면 빨리 돌아와. 저는 속으로 역겨움에 떨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타준 꿀물 꼭 마시고 너무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두 사람 많이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자 등고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포공항. 그는 김포공항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인천공항 관리팀에서 일하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수연인데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내 남편 강민준, 오늘 아침 9시 부산행 비행기. 정말 비행기 탔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불과 5분 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시스템 보니까 강민준 씨가 표는 예매했는데 체크인을 안 했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됐네. 무슨 일 있어? 싸웠어?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평소 목소리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는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근처 어딘가 아마도 그 김 사장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잠든 하은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필요한 물건 몇 가지와 중요 서류, 그리고 우리 모녀의 여권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 집에 단 1분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분명 아래층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베란다를 내다보았습니다. 민준의 서재에서 뒤편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화재 대피용으로 만들어진 그 통로는 저택 뒷뜰로 바로 연결되었고 뒷뜰에는 뒷골목으로 나가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는 그 문 열쇠를 늘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열쇠 옆에 놓인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철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 하은이가 말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의 민준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확실히 저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 처리 완료. 2014년 5월 처리 완료.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다른 서류철을 넘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 파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습관, 어머님의 지병, 그리고 금융그룹 다이아몬드 창고의 보안 설계도까지 그들은 우리를 맛있는 먹잇감을 연구하듯 철저히 분석해 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방에 쑤셔넣고 하은이를 아는 채 뒷계단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화를 내는 추위도 제가 방금 발견한 진실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을 틈타 민준이 저를 위해 정성껏 가꾸었던 장미 덤불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장미들은 마치 제 발걸음을 감시하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뒷문에 막 손을 뻗는 순간 커다란 목련나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비 오는 밤에 어딜 가려는 게냐?
수연아, 저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하은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검은 우산을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정원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자애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제 가방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가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어서 병원에 데려가 보려고요, 어머님. 저는 온 힘을 다해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병원? 그런데 왜 뒷문으로 나가니? 그렇게 큰 가방까지 들고 말이야. 수연아, 넌 참 착한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 그런 거짓말을 배웠을까?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민준이가 곧 돌아올 거야. 자기 아내랑 딸이 이 시간에 길거리를 헤매는 걸 보면 좋아하지 않을 텐데 민준이 돌아온다고 그는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행동을 개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품에 덮어 안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민준 씨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두 번째 희생자였던 사진 속 여자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구로구의 김 사장도요. 저한테 무슨 짓을 할 셈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애로운 시어머니라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내던지고 쏟아지는 빗물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네가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수연아.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알아버렸지. 어젯밤에 그 꿀물이나 마셨으면 잠결에 편안히 갔을 것을. 이제 네가 고통스러운 방법을 쓰게 만드는구나.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 날카롭게 불었습니다. 즉시 담장 뒤에서 건장한 체격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몇 걸음 앞에 있는 뒷문을 보고 품에 안긴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저들에게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루라기 소리는 마치 신호탄처럼 정원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두 남자는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철문을 걷어찼습니다. 다행히 민준의 방에서 찾은 열쇠는 진짜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고 저는 빗속을 뚫고 하은이를 안은 채 미친 듯이 뒷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것들 잡아! 놓치면 안 돼!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쉰소리가 섞인 채 극도의 흉악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외곽골목의 자갈과 진흙을 밟으며 달렸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저를 옥죄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 극심한 공포가 아이를 마비시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목을 꼭 껴안고 가쁜 숨을 제 귓가에 내뱉었습니다. 뒤에서는 두 남자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저 남자들을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어두컴컴한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낡고 허름한 주택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스티로폼 상자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축축한 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 여자 엄청 빠르네. 한 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숨은 곳에서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입을 꽉 막았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남자 중 하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강 실장님. 네, 그 여자가 딸 데리고 뒷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계시고요. 네, 지금 쫓고 있습니다.
절대 못 놓칩니다. 이 동네는 막다른 골목이 많아서요. 민준이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 추격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 딸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골목 입구 쪽으로 멀어졌을 때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택시를 부르거나 앱으로 차를 호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민주는 기술에 매우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 부러뜨린 후 흙탕물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CCTV가 있는 큰 길을 피해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구멍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희 모녀 좀 19역까지만 태워주세요. 요금은 3배로 드릴게요. 저는 흠뻑 젖은 50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지만 비 오는 밤에 갓난아이를 안고 꾀죄죄한 몰골을 한 여자를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타세요. 꼬리말이 아니네. 병원 가는 거요? 네. 맞아요. 빨리 좀 가주세요.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칼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19역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민준이 가장 먼저 찾아올 장소일 테니까요. 저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문득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주셨던 낡은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곳이었죠. 민준조차 제가 스치듯 한번 언급한 것을 들었을 뿐 오래된 무명 아파트 단지에 있어 주소는 분명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소파에 하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안 가요? 아빠가 우리를 찾으면 어떡해요?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차갑게 식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랑 너는 아주 강해져야 해,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네 아빠가 아니야. 우리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야 해. 저는 가방을 열어 민준의 방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찾은 라이터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희생자의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옆집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예전에 알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중부지방의 한 부동산 재벌의 딸이었고 결혼 1년 만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후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이 그녀가 죽기 전에 서명한 위임 계약서를 통해 정체불명의 투자그룹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부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결혼, 신뢰 얻기, 재산 탈취, 그리고 처리. 저는 3번째 목표물이었던 겁니다. 그때 제 노트북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누군가 불법적으로 제 IP를 추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즉시 노트북을 껐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미친 듯이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다이아몬드 창고 목록이 따로 정리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민주는 특정 물품, 황제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다이아몬드 세트에 X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가치가 1,000억 원이 넘는 그 다이아몬드 세트는 내일 아침 파트너에게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그는 그 돈으로 국제 도박 조직에 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송금하던 생활비는 사실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매일 갚아야 했던 살인적인 이자였던 겁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사기꾼이자 피해 굶주린 도박꾼,
그리고 살인자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피와 땀을 망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 959라고 적힌 종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왜 점쟁이가 창고 지역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점쟁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득 암흑가의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쓰는 은어가 떠올랐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재가공하고 연마하는 전문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요. 지금은 새벽 3시, 황제의 눈물 운송은 아침 8시에 시작됩니다. 저에게는 그를 막을 시간이 단 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전화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쫓기는 신세인데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든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수연입니다. 저는 한때 어려움에 처한 그룹의 재물을 혼자 힘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제 지혜를 이용해 이 악마들을 위한 덫을 놓을 것.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쓰라린지요. 이수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때로 온순함과 맹목적인 믿음이 악인에게 나를 해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수연에게는 또 다른 힘, 바로 어머니의 본능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인내할 수는 있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님. 사랑에 눈이 멀어 자아와 최소한의 경계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살지만 가족과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수연은 남은 5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기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조용히 행동해야 할까요? 19역의 낡은 아파트는 제가 대학 시절의 추억으로 간직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이 폭풍 속에서 우리 모녀의 마지막 구명보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이 가방에 남겨둔 라이터의 희미한 불빛이 곰팡이 핀 벽을 비췄습니다. 공간은 먼지, 냄새와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힘겨운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권력 있는 재무이사, 인생의 모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는 사실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서재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서류 뭉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민준에게 관리를 맡기며 서명했던 위임 계약서와 부동산 서류들을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눈에 밝혔습니다. 민준은 몰래 자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지분 전체를 해외의 유령 회사로 이전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세금 서류철 깊숙이 끼워져 있던 두 번째 희생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은 기이할 정도로 슬펐습니다. 그녀가 렌즈를 바라보는 방식은 마치 죽음의 저편에서 보내는 뒤늦은 구조 요청 같았습니다. 저는 8년 전 민준이 제 인생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신사적이고 차분한 엔지니어였고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시어머니조차 완벽할 정도로 단아하고 자애로운 여인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연잎밥 짓는 법, 남편 넥타이 매는 법,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장 소중한 가족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집어삼키기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였을까? 어떻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저는 어둠 속에서 자문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이내 하은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도망쳐요. 그들이 엄마를 해칠 거예요. 맞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1,000억 원 가치의
황제의 눈물, 다이아몬드 세트가 운송될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피와 땀이고 그룹의 명예입니다. 만약 민준이 그것을 손에 넣고 사진 속 여자처럼 저를 처리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겁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다시 뒤졌고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여권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리에 따로 가지고 있던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 15년 전의 옛 파트너사 기록이 저장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김 사장이라는 절친한 친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업 중 거액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사람이었죠. 기이하게도 그 낡은 서류철에서 저는 김 사장의 아내로 보이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그녀가 성형수술로 얼굴 윤곽을 바꿨을지라도 오른쪽 귓불 아래의 작은 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민준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를 속였던 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강민준이라는 작은 악마를 데리고 복수 혹은 더 큰 규모의 강탈을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김 사장의 아내라면 민준은 누구일까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사기꾼으로 키워낸 젊은 제비일까요? 저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저와 민준이 7년 동안 함께 키운 아이. 만약 그가 연기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하은이는 정말 그의 친딸일까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류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기이한 숫자 배열이 적힌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아니었습니다. GPS 좌표처럼 보였죠. 저는 그 숫자를 지도에 입력했고 나타난 결과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은 구로구의 그 김 사장 창고 바로 옆에 위치한 버려진 낡은 묘지였습니다. 등고를 타고 오싹한 예감이 흘렀습니다. 왜 묘지일까요? 혹시 그곳이 저를 처리한 후에 데려갈 장소였을까요? 방 안으로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심장을 옥죄는 공포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제가 몰래 설치해둔 저택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손에는 번쩍이는 금속 물체 검은 권총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민준의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아침 따뜻하게 웃어주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굶주린 맹수처럼 미친 듯이 저택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서도 자애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보아 제가 도망치게 둔 것을 민준에게 질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부모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머님과 함께 제주도 별장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사위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습니다. 민주는 분명 아버지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했거나 통화 내역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걸면 제 위치가 발각되고 부모님께서 즉시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하은이 옆에 앉아 필사적으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문득 제가 그동안 우연으로 치부하며 넘겼던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하은이가 편도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희귀한 AB형 혈액형이네요. 당시 저는 제가 A형이고 민준이 B형이니
아이가 AB형인 것은 당연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준이 고급보험 가입을 위해 회사에 제출했던 정기 건강검진 기록에는 그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O형과 A형 사이에서는 절대로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의 기본 상식인데도 늘 신중했던 제가 어떻게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민준이 혈액형까지 속인 걸까요? 아니면 그는 정말 하은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걸까요? 하지만 하은이는 높은 콧날부터 깊은 눈매까지 그를 쏙 빼닮았습니다. 더 끔찍한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건강상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을 위조했거나 혹은 그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미친 듯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 안감에 숨겨져 있던 모서리가 찢어진 낡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강민준과 김미숙이라는 여자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고 결과는 99% 일치였습니다. 김미숙.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고 마침내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교도소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악명 높은 여성 범죄자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민준이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 행세를 하던 그 여자는 사실 노련한 공범이자 그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엄마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돈만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신분 탈취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 두 번째 희생자. 어쩌면 그녀가 바로 하은이를 낳은 진짜 엄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리된 후 제가 다음 방패막이로 선택된 것이겠죠. 우리 가족의 막대한 재산을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줄 사람으로요. 가슴이 시메프케라레 마시. 그럼 하은이는 제 딸이 아니란 말인가요? 하지만 제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민준이 직접 골랐던 개인 병원에서 하은이를 낳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진통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는 전신 마취 상태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민준은 아기를 품에 안고 우리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제 친딸은?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경찰차가 아니었습니다. 현금과 귀금 속을 운반하는 특수 차량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눈물 운송이 계획보다 일찍 시작된 겁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제가 섣불리 움직이면 민준이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께 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그 운송 차량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졸음에 취해 있었지만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지하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저는 빗속을 뚫고 그룹의 환적 창고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준이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사진 속 슬픈 여자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창고 지역에 막 도착했을 때 저는 가로등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민준의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 지훈이었습니다. 민준이 늘 마약 중독자라 믿을 수 없으니 멀리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보고는 눈을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게 빛냈습니다. 누나, 여기 올 줄 알았어요. 거기로 들어가지 마요. 창고 지하에 폭탄이 설치돼 있어요. 저는 쏟아지는 빛 속에 얼어붙은 채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꼬드김에 넘어가 제가 그토록 냉대했던 사촌 동생. 지훈은 흠뻑 젖은 채 서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저를 텅 빈 컨테이너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지훈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창고에 폭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심장이 여전히 거칠게 뛰는 채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강민준 그 자식이 누나가 진실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몇 년 동안 나를 고립시켰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놈을 몰래 지켜봐왔어요. 그놈 부산 출장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안에 검은 조직 놈들이랑 같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빼돌린 다음에 창고를 폭파해서 모든 증거를 없앨 셈이에요. 미처 삭제하지 못한 더러운 자금 장부까지 전부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창고에 있는 모든 직원과 경비원들을 죽이려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시는데 내가 제주도에 있는 친구한테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일단은 안전하시지만 민준이가 그 별장 지역의 통신망을 전부 차단했어요. 누나가 연락이 안 된 건 그 때문이에요. 지훈은 다급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잘 들어요. 누나는 재무이사잖아요. 창고 원격 제어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지문 권한이 있죠? 폭탄 기폭 장치 시스템의 주 전원을 차단해야 해요. 그건 민준이가 관리 권한을 쥔 내부망에 연결돼 있지만 누나의 마스터 코드가 우선권을 가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지훈에게 맡겼습니다. 하은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줘. 나는 들어갈게.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지켜준다고 약속해줘. 저는 창고 뒤편의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석탄과 기계의 기름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가스관을 따라 몸을 낮추고 입사 첫날부터 외웠던 건물 구조도를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창고, 아니미한 노란 불빛 아래 민준의 큰 키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높은 단상에 서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작은 나무 상자들을 번호판 없는 트럭에 실으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리모컨을 들고 있었고 엄지손가락은 붉은 버튼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거대한 선반들 뒤에 숨겨진 기술 제어실로 기어갔습니다. 제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에 마스터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접근 거부, 2차 인증 필요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민준이 보안 프로토콜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어실 쪽으로 향하는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여기 올 줄 알았어? 내 사랑하는 수연. 민준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가 서 있었고 검은 총구가 제 가슴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온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대단하네. 어머니의 추격까지 따돌리고 여기까지 오다니. 안타깝게도 네 발로 직접 무덤에 걸어 들어온 셈이야. 강민준, 아니 이진우라고 불러야 하나? 범죄자 김미숙의 아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몇 명이나 죽였지? 사진 속의 그 여자, 하은이의 친엄마. 그녀는 어떻게 처리했어? 민준은 순간 흠칫하며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금고를 뒤졌구나. 얌전히 잠이나 잘 것이지. 사실 널 좀 더 살려두고 싶었어. 넌 그녀와 아주 닮았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넌 너무 똑똑했어. 그리고 똑똑한 것들은 보통 단명하지. 민주는 다가와 노트북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 전원만 내리면 끝날 줄 알았어? 이 기폭 장치는 독립형이야. 10분만 지나면 다이아몬드를 실은 차가 문을 나서는 순간 이곳은 전부 잿더미가 될 거야. 그리고 넌 기술적 과실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가 되겠지.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 저는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아이는 지훈과 함께 가지 않고 몰래 저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손에는 지훈이 전자기기를 수리할 때 쓰던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등 뒤에 있는 중앙 배전반을 향해 그 병을 힘껏 던졌습니다. 펑! 하는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 바로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뒤엉켜 싸우는 동안 창고 밖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도망쳐. 경찰이 들이닥쳤어. 이수연이 겪어야 했던 일들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명품에 둘러싸여 살던 여인이 바로 그 남편과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게 되다니요. 혈액형과 강민준의 정체에 대한 진실은 단순한 감정적 충격을 넘어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부처의 가면을 썼지만 마음은 악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어린아이마저 도구로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인간적인 가치는 사촌 동생 지훈처럼 소외되었던 인물들의 연대에 있습니다. 때로 악인이 우리에게 멀리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가장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린 여성의 본능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총성과 불길 속에서 이수연은 자신과 딸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리고 경찰의 등장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또 다른 속임수일까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시청자 여러분께 흥미진진한 즐거움과 영감을 주는 귀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 창작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 제어반에서 터져나온 요란한 폭발음은 민준의 오만함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는 플라스틱과 화학약품 냄새가 창고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눈에서 극심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완벽한 계획의 아킬레스건이 7살짜리 아이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한 번도 제 핏줄로 여기지 않았던 바로 그 아이 말입니다. 도망쳐. 어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에 묻혀 갈라졌습니다. 작고 연약한 하은이는 거대한 화물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주는 이를 갈며 손에 쥔 총을 떨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악마의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그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역력했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경찰이 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사는 어두운 세계에서 경찰은 때로 경쟁 조직이나 내부의 배신자를 의미하는 암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저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던 트럭 쪽으로 획 돌아섰습니다. 짐 싣고 출발해! 어서!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사촌 동생 지훈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지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쇠파이프와 전문 전파 방해 장치를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기꾼 부부에게 전 재산을 잃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도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창고 한가운데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불길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섞여 끔찍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혼란을 틈타 하은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꼭 껴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파편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민주는 지훈과 다른 2명에게 창고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그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너희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건물에는 자폭장치가 설치돼 있어. 이제 3분 남았어.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여기서 같이 죽는 거야. 시어머니가 밖에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리모컨이 아닌 서류로 빵빵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속았어. 김 사장. 그 늙은이가 우리를 배신했어. 진짜 경찰을 불렀다고. 혼자 다 먹으려는 속셈이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재가공하던 전문가, 민준의 배후에 있던 김 사장이 마지막 배신자였다니. 범죄의 세계에는 영원한 동맹은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불길이 인화성 화학물질이 든 상자들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하은이 데리고 빨리 밖으로 나가요. 저놈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발밑에서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미친 듯이 트럭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따라 하은이를 안고 뒤편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턱에 막 발을 디딘 순간 철컥하는 전자잠금 장치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관리자 코드를 이용해 모든 출구를 잠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바다 아래 서 있었고 붉은 죽음의 신처럼 타오르는 불빛에 얼굴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원격 조종기가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갈 수 없다면 다 같이 여기서 끝장내자.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 저는 두 번째 희생자 서류철에서 우연히 보았던 숫자 배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GPS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4단계 비상사태 시 물류 시스템을 강제 종료시키는 마스터 코드였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내려놓고 문 옆에 있는 비상 제어반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5만 2014. 그것은 그 불쌍한 여자가 죽은 날짜였습니다. 민주는 아무도 죽은 사람을 기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옛 희생자의 기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던 겁니다. 딸까. 전자 잠금 장치가 풀리며 무거운 철문이 간신히 몸 하나 빠져나갈 틈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우리 모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가 축축한 잔디밭 위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구로구 일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린 채 귀가 먹먹해져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시어머니는 그들은 탈출했을까요?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비밀은 이 불길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될까요? 지훈이 제 옆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누나. 이 폭발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놈이 저 트럭에 숨긴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폭발로 인한 연기가 여전히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희미한 달빛마저 가리고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하은이를 품에 안고 폭발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멀쩡히 서 있는 흰색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자폭 장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준이 의도적으로 가장 안전한 위치에 세워둔 듯 했습니다. 지훈이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몸싸움 중에 주운 쇠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이것 봐요. 그는 트럭 화물칸의 자물쇠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몇 번의 요란한 충격음 끝에 화물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민준의 계획대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상자들이 보일 것이라 생각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손전등 불빛이 비춘 내부의 모습은 저를 혐오와 고통으로 기절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화물칸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개의 개인 신상 파일, 붉은 X 표시가 된 증명사진들, 그리고 화물칸 벽에 손이 쇠사슬로 묶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뭉쳐 있었으며 퀭한 눈으로 극심한 공포에 질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간신히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덜덜 떨며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듯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서류는 다 서명했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훈이 재빨리 절단기로 그녀의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손전등 불빛 아래로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얼굴, 이 눈빛, 바로 제가 민준의 금고에서 보았던 두 번째 희생자 사진 속의 그 여자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처리 완료, 2014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그녀는 제 옷소매를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 역시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계획은 단순한 금융사기를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며 인질로 삼아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몸값을 뜯어냈던 겁니다. 1,000억 원짜리 황제의 눈물은 사실 낡은 현장을 파괴하기 전에 인질들을 다른 비밀 장소로 옮기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진짜 정체는 몰라요. 그 늙은 여자도 그놈 엄마가 아니에요. 그들은 대기업 상속자들만 노리는 전문 조직이에요. 그놈은 저와 결혼해서 아버지 회사를 빼앗고 제가 죽은 것처럼 교통사고를 위장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저는 이 창고 아래 비밀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지연은 제 다리 옆에 꼭 붙어 서 있는 하은이를 보더니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 어둠 속에서 낳은 내 아이. 그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보고 다시 지연을 보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AB형, O형인 민준과 A형인 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제가 하은이를 낳던 날 저는 전신 마취 상태였습니다. 혹시 지금 제 품에 있는 이 아이가 사실은 지연의 아이고 제 친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악독한 바꿔치기의 희생양이 된 걸까요? 누나, 정신 차려요. 제가 휘청거리자 지훈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민준과 그 여자는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하은이에게 쏟은 모정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친딸을 잃었다는 고통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온전히 의지하는 아이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창고의 잔해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한쪽 팔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 애를 내놓으라고! 그 애가 내 마지막 보험이야. 그녀는 저를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를 똑바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하은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에게 돈을 뜯어낼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재산이었죠. 지훈이 그녀 앞을 막아서며 달려들었습니다.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지연을 끌고 트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칼자루를 쥐어야 했습니다. 저는 트럭 화물칸에서 민준의 검은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돈은 없었지만 깜박이는 파란 점들이 표시된 지도를 띄운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파란 점 하나하나가 희생자, 집, 그리고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점이 제 부모님이 계신 제주도 별장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폭발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은 공범을 버리고 마지막 수를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납치해서 진짜 다이아몬드 보관 창고에 마스터키를 넘기라고 저를 협박할 셈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일주일 전에 몰래 옮겨둔 바로 그 다이아몬드를요. 지연 씨, 내 말 들어요. 저는 그 불쌍한 여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당신 아이를 구하고 내 아이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고발하는데 날 도와줘야 해요. 저는 지연에게 하은이를 맡기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손발이 여전히 떨렸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민준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덫으로 이끌 겁니다. 금융 숫자들이 그의 인생을 올가맬 쇠사슬이 될 바로 그곳으로요.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트럭은 밤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뒤로는 경찰에 제압당하는 시어머니와 무너져 내리는 창고가 남았습니다. 제 앞에는 제주도가 부모님의 목숨이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와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를 뚫고 바다를 향해 뻗은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지연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제 딸, 아니 지연의 딸이 지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강철 같은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무이사였습니다. 만약 민준이 폭력과 공포를 이용하려 한다면 저는 지성과 숫자의 미로로 그를 짓밟아 버릴 겁니다. 저는 민준의 태블릿 PC를 꺼내들고 화면 위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이 도구를 남겨두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전문 지식을 동원하자 저는 이것이 검은 조직의 비자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개인 사기를 넘어 국제적인 자금 세탁 조직의 회계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다이아몬드, 돈, 명예를 원했지? 하지만 우리 가족의 돈은 창고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 있는데 저는 속삭이며 모든 위임 계좌를 동결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룹 재무이사의 우선 접근 코드를 이용해 모든 파트너 은행의 긴급 보안 프로토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단 5분 만에 민준이 유령 회사로 빼돌리려던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모두 묶여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쫓는 사채업자들에게 갚을 돈을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는 이제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지연이 화물칸에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으로 민준의 개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는 그가 제주도의 부모님 별장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강민준 씨, 내 말 잘 들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좌는 동결됐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당신 채권자들이 당신 위치를 알게 됐고요. 만약 우리 부모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검은 조직, 자금 접근 코드를 영구 삭제해버릴 거예요. 그때는 내가 당신을 죽일 필요도 없어. 그들이 돈을 받으려고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테니까.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네 부모를 죽일까봐 두렵지도 않아? 당신은 못해. 저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겁쟁이니까. 도망칠 돈이 필요하잖아. 이제 잘 들어요. 우리 부모님을 풀어줘서 안전하게 서울로 택시 타고 오시게 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확인되면 첫 번째 계좌 잠금 해제 코드를 보내줄게. 이 일의 끝은 내일 아침
서울 3구역에 있는 우리 옛날 집에서 보는 거야. 당신과 나, 단둘이서. 이수연, 대단하군. 8년 동안 내가 당신을 얕봤어. 민주는 이를 갈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그의 미친 총잡이들을 자극하지 않고 부모님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연 씨, 앞에 있는 경찰서에 도착하면 하은이를 데리고 들어가요. 지훈이가 변호사랑 내가 백업해둔 증거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안전할 거고 하은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저를 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에 이제는 고마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혼자서 그를 상대하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태블릿 PC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에게는 진실과 법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진짜 아이를 찾아야 해요. 지연과 하은이를 안전한 곳에 보낸 후 저는 혼자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의 시작점이었던 3구역의 저택, 잿빛 새벽 아래. 그곳은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익숙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이제 흉터처럼 보이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말끔했던 정장은 사라지고 먼지투성이 외투 차림에 창고 폭발로 생긴 화상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돈은 어딨어? 코드 내놔. 그는 소리치며 달려와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핏발선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모님은 안전해. 이제 당신이 내 질문에 답할 차례야. 내 아이는 어디 있어? 민주는 멈칫하며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이? 그 불쌍한 아이 말이야? 그 가짜 엄마가 왜 네 집안을 그토록 증오했는지 알아? 20년 전 네 아버지가 광산 분쟁으로 그 여자의 딸을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었거든. 그녀는 너도 똑같이 자식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었던 거야.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이미. 민주는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라는 있어. 하지만 여기 없어. 북쪽 산골의 한 보육원에서 가명으로 지내고 있지. 네가 모든 걸 예상보다 일찍 알아챌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어. 안타깝게도 그 늙은 여자가 너무 성급했지.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무 계단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지훈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굳건한 걸음으로 걸어 내려오셨고 손에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네가 틀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게 울렸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연기하게 둔 것은 내 손녀의 행방을 찾고 내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택은 이미 비밀리에 형사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장 배웅, 하은이의 울음, 그리고 창고 폭발까지 모든 것이 제가 중심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지휘관이었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의 일부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니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깊은 계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수연은 어머니의 본능뿐만 아니라 금융 전문가의 냉철한 머리로 싸웠습니다. 건조한 숫자를 이용해 악인의 목을 조이는 밧줄을 만든 것이죠. 인생에서 때로는 악인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 바보인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무고한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인간적인 가치는 바로 각성과 용기입니다. 이수연은 여성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예와 생명이 위협받을 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가장 위대한 설계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거짓과 함께하지 않으며 바람을 심는 자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의 침묵이 딸에게는 너무 잔인했을까요? 아니면 모두를 지키기 위한 필요악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관계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있고 극적인 재미와 긍정적인 인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완성되었습니다. 늘 거짓된 행복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3구역 저택의 거실은 이제 차가운 신문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강민준, 아니 범죄자 이진우는 그곳에 서서 아버지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리숙한 먹잇감이라고 여겼던 남자가 사실은 마지막 그물을 든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3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고 그의 다리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찻상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으며 조용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아, 자네는 젊은 여자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데는 능할지 몰라도 숫자를 너무 얕봤어. 나는 이 금융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사람이야. 자본 한 푼, 돈의 흐름 하나하나에 내 영혼이 담겨 있지. 3년 전 자네가 물류부서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룹 재무보고 시스템의 베테랑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침묵했던 건 나약해서가 아니야. 그때 내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네에게 바꿔치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저는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통을 아버지는 두 아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홀로 감내하고 계셨던 겁니다. 민주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의 손은 탈출구를 찾으려는 듯 허공을 헤맸지만 사방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형사들의 검은 그림자 뿐이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그럼 오늘을 위해 3년 동안이나 제 연극을 지켜보셨단 말입니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잊으셨나 보군요. 당신 딸의 친자식은 내 손에 있어.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를 거요. 또 틀렸구나, 진우야.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서북쪽 고산지대에 있는 낡은 절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네가 어젯밤 구로구에서 폭발을 일으킨 직후 우리 보안팀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통신 좌표를 확인했다. 우리는 자네의 입이 필요 없어. 자네가 속한 검은 세계에서는 돈이 곧 목소리니까. 나는 자네가 빼돌리려던 바로 그 돈으로 자네의 북쪽 동료에게서 진실을 사들였다. 그때 밖에서 지훈이 지연 그리고 하은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연을 본 민주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굳었습니다. 그가 처리했다고 믿었던 사람의 등장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산산조각 내는 결정타였습니다. 지연이 다가섰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은 이제 증오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그때의 가짜 죽음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진 못했을 거야. 지난 7년 동안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나는 당신과 그 여자가 나눈 모든 거래, 암호, 그리고 우리 모녀를 유린했던 장소들을 전부 기록해뒀어. 하은이는 내 딸이야.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딸을 데려갈 거야. 경찰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거의 10년에 걸친 거대한 연극의 막을 내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민주는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따뜻한 눈빛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악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수연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그 불쌍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 그 아이가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렸어.
서울에서 하노이로, 그리고 다시 자동차로 북쪽의 고산지대로 향하는 여정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운전하고 아버지는 조수석에, 저는 하은이에게 주려고 샀던 장난감이 담긴 작은 선물 가방을 든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선물을 다른 아이, 제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제 핏줄에게 주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은 잿빛 구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한스님께서 우리를 법당 뒤 작은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제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이 생긴 7살쯤 된 여자아이가 수세미 섬유를 꼼꼼히 찢어 장난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은 수줍음과 함께 갈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가, 엄마야, 내 엄마란다. 아이는 멍하니 서서 제 눈물 젖은 얼굴에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갖다 댔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이는 바람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수연 엄마 맞아요? 그 할머니는 엄마가 아주 멀리 갔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 아이의 영혼을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병들게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핏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절의 고요한 공간에서 저는 아이에게, 하은이에 대해, 지연에 대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공포와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될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하은이는 우리 가족의 도움으로 강민준의 그림자가 없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 제 핏줄인 아이와 제가 7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를 함께 돌보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검은 조직 사건은 완전히 소탕되었습니다. 강민준과 시어머니는 사기, 불법 감금,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무감각한 숫자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튼튼한 재무가 필수적이지만 영혼의 각성과 진실을 마주할 용기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저녁 저택마당에서 뛰노는 두 아이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새벽의 빛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악마의 가면을 벗겨낸다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천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수연의 이야기는 정의로운 결말을 맞았지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그 여정을 돌아보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악인에게 희생된 여성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 자식을 바꿔치기 하고 깊은 정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수연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융 전문가의 지혜와 어머니의 본능으로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인간적 가치는 각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검증 없이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신뢰와 재산을 맡기지 말고 자신을 위한 퇴로를 항상 남겨두십시오. 인생에는 항상 강민준과 같은 자들, 시어머니 같은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모든 음모는 결국 햇빛 아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이수연이 두 아이를 모두 돌보는 것이 과연 고귀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혼란을 야기할까요? 8년의 청춘과 모정을 앗아간 사람을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용감한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자신을 되찾아가는 이수연의 여정은 정의의 빛이 때로는 늦게 찾아오지만 꿋꿋하고 선한 마음을 언제나 따뜻하게 비춰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깊이 있고 극적이며 긍정적인 인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지원을 받아 완성되었습니다. 황혼의 이야기 163화 이수연의 파란만장했던 여정.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마침내 정의의 빛이 비췄을 때의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이나 사기극을 넘어 인간 본성의 깊은 곳과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가족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각성의 힘입니다. 이수연은 한때 악인이 공들여 쌓아 올린 달콤한 모래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랑과 효심이 완벽하게 위장된 곳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묻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믿음과 이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검증 없이 자신의 운명이나 노동의 결실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기지 마십시오. 부부든 가족이든 관계없이 재정의 투명성과 감정의 진실함이야말로 행복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성벽입니다. 이수연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절규나 증오가 아닌 전문 지식을 갖춘 자의 지혜와 어머니의 본능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식과 침착함이 자신을 구원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불어 두 아이를 모두 돌보는 이수연의 모습에서 깊은 인간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과 자존심을 넘어서 더 큰 사랑과 포용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의 아이들은 죄가 없으며 그녀가 하은이와 친딸 모두를 사랑하기로 한 것은 사악한 음모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